두 여자가 윤석을 찾아왔다. 한 명은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라고 했다. 뒤에 누가 있나 살펴봤지만 없었다. 처음엔 포교를 하러 온 종교인들인 줄 알았다. 윤석은 그들을 사방에 전단지가 널린 거실 겸 부엌으로 안내했다. 일부러 치우지 않은 것이었다. 아들이 돌아오면 보여주고 싶었다. 보아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습니까? 윤석이 물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차에 있어요. 왜 같이 데리고 들어오시지 않고? 경찰관은 옆에 놓여있는 전단지를 집어들었다. 애타게 찾으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윤석은 다양한 디자인의 전단지를 건넸다. 사회복지사가 손을 내밀어 받아 살펴보았다. 간혹 일부러 아이를 유기한 후에 실종 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키울 형편이 안 된다거나. 윤석도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 한 여자가 재혼을 하기 위해 아이를 버린 후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이가 2005년 이후 도입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시 엄마를 찾게 된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기가 아이를 버렸음을 실토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 식으로 실종으로 위장돼 버려지는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것을 윤석도 알고 있었다. 윤석은 이 경찰관이 굳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성민이를 데리고 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저희는 애를 버릴 만큼 형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자신이 다니던 굴지의 자동차 회사 이름을 댔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땐 성민이 엄마도 돈을 벌고 있었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입을 열었다. 아드님 만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좀 있어요. 애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면 문제일 텐데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아드님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먼저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유괴범이 걔 목걸이라도 채워 지하실에 감금했던 건가?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차차 하면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애부터 좀 보여주세요. 사회복지사가 슬쩍 주변을 살폈다. 혹시 아이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서류상에는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곧 돌아올 겁니다. 두 여자가 미심쩍은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윤석은 놓치지 않았다. 11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이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성민이를 낳은 친엄마와 지금까지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애타게 성민이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잠깐 밖에. 다소 성격이 급해 보이는 경찰관이 그의 말을 끊었다. 성민이는 납치, 다시 말해 유괴를 당했었죠. 당연하죠. 카트가 제 발로 굴러갈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아이가 스스로 카트에서 내려와 혼잡한 주말의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었다. 유괴범으로부터 금품 요구가 전혀 없다는 점이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도 했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뭐요? 성민이는 자기가 유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자랐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나이로 3살, 만으로는 2살이 채 안 됐을 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유괴범은 어떤 놈입니까? 윤석이 물었다. 놈이 아닙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40대 초반이었고요.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잡았습니까? 잡은 게 아니고 자살을 했습니다. 종혁이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종혁이요? 아, 종혁이가 성민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출동을 해서 보니 집 여기저기서 우울증 약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검시 소견도 일단 자살로 나왔고요. 무엇보다 자필 유서가 있었어요. 남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잘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 그 부모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유괴 장소와 일시까지 적어놨는데 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찰관은 유서의 사본을 윤석에게 보여주었다. 아이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구절에서 윤석은 숨이 막혔다. 구할 걸 구해라. 성민이는 어쨌든 그 여성을 친엄마로 알고 컸어요. 사회복지사가 윤석을 달래듯이 말했다. 갑자기 추위를 탈 때처럼 윤석의 턱이 자기도 모르게 덜덜 떨렸다. 윤석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경찰관이 말을 이었다. 아이가 지금 충격이 커요. 엄마로 알고 자란 사람이 자살한 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유괴됐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 지금 거의 공황 상태예요. 제가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안정시키려고 해봤지만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쉽지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 충격을 겪고도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가 왜 낯설어요? 저를 낳고 기른 부모가 있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돌아왔으니 금방 회복될 겁니다.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다는 게 어른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성민이한테 과거에 대해서 당분간은 너무 캐묻거나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관이 자기 명함을 건네자 사회복지사도 뒤따라 명함을 꺼냈다. 명함을 받아보니 사회복지사는 이 동네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둘 다 대구에서 올라왔을 리는 없으니 경찰관이 일찍 도착해 이 동네의 사회복지사를 만나 성민이를 넘기는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앞으로도 잘 살펴봐달라고 한 것이 분명했다. 두 여자가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길에서 주운 더러운 머리끈 수십 개를 팔찌처럼 찬 미라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뛰어들어오자 두 여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윤석이 앞으로 달려나가 미라를 붙들었다. 구속당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미라가 갑자기 덫에 걸린 짐승처럼 꽥꽥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다. 놔! 놔! 이 돼지 새끼! 더러운 자식아! 놔! 놓으란 말이야! 윤석은 미라를 겨우 진정시켜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윤석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말했다. 저 사람이 성민이 엄마입니다. 워낙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 보니. 갑자기 먼지바람이라도 맞닥뜨린 것처럼 두 여자는 입을 다물고 눈은 찡그린 채 미라를 관찰하다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찰관이 결정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이자 사회복지사가 윤석에게 말했다. 그럼 저희는 나가서 아이를 데려올게요. 멍하다. 지난 세월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그였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럴까? 흥분도 감격도 없다. 저 두 명의 여자, 미쳐가는 아내.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진다. 이것은 혹시 잠시 후 저들이 데리고 들어올 애가 가짜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증거가 아닐까? 부모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지몽 하나 없이 그 어떤 징조조차 없이 성민이 갑자기 돌아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잠시 후 두 여자가 코밑이 벌써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한 아이 하나를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는 쭈뼛거리면서 발을 현관 안으로 들어놓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그가 그려왔던 성민이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들 부부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였고 그들이 오랫동안 배포해온 전단지 속의 소년과도 너무나 판이했다. 전단지 속 소년은 볼이 토실토실하고 눈매가 순한 TV 드라마의 아역 배우를 닮은 듯한 모습인데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난 아이는 눈이 쭉 찢어진 데다 살이 쪄 배가 불룩했다. 어딘가 욕심 사납고
성마른 데가 있는 아이로 보였다. 윤석은 확신할 수 있었다. 만약 길에서 저 아이를 만났다 해도 절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그래도 윤석은 달려나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네가 성민이니? 아빠 모르겠어? 아빠야. 아이는 시선을 외면한 채 애써 반응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자꾸 곁눈질로 살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이의 등을 떠밀며 조용히 속삭였다. 종혁아, 아빠셔. 얼른 들어가. 아이는 농구화를 벗으며 집으로 들어섰다. 꽤 큼직한 여행 가방이 딸려 들어왔다. 윤석은 경찰관이 들이미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사인했다. 경찰관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밖으로 나갔다. 얼핏 보니 눈이 붉어져 있었다. 윤석은 그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서둘러 성민의 손을 잡았다. 성민이 못내 불편해하며 손을 뒤로 뺐다. 미라가 나와서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윤석이 아이를 미라에게 데려갔다. 어쩌면 미라의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성민아, 엄마야, 너 기억 안 나? 아이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번에야말로 유괴를 당했다는 듯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미라는 아이를 슬쩍 살피더니 무심하게 시선을 돌려버렸다. 털퍼덕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틀고 화면에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앉았다. 아이는 연신 집의 구석구석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도배한 지 오래된 벽은 거무튀튀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방 안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에는 채 마르지 않은 속옷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 원래부터 여기 살았던 건 아니야. 아파트에 살았었잖아. 기억 안 나? 너 그때 벌써 말도 곧잘 했었는데. 남양이라 햇볕도 잘 들고. 윤석이 북박이장에서 실종 직후에 뿌리던 전단지를 꺼내왔다. 이게 너야. 기억나니? 성민은 전단지 속의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어렵사리 입을 뗐다. 저기요. 왜 그러니?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이의 말은 경상도 억양이 강했다. 그래서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윤석은 화장실 문, 자바라로 된 미닫이 문을 손수 열어주었다. 아이가 곰팡내 나는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며 미간을 좁히는 것을 윤석은 놓치지 않았다. 윤석은 얼굴을 붉혔다. 그동안 윤석은 모든 것을 유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도배도, 수리도, 건강검진도 모두 성민이를 찾은 후로 미뤘다. 문제들이 산적된 채 썩어갔다. 시간도 없었고 형편은 쪼들렸다. 전단지 인쇄비와 기름값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는 않았다. 윤석은 성민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런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를 몰랐다. 성민이가 물어준다면 며칠 밤 며칠 낮이라도 대답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성민이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윤석은 아랫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벌써 반년째 윤석은 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시원한 변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똥은 묽고 가늘었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찾아왔다. 피가 섞여 나올 때도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직장 동료들이 말해주었다.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윤석은 말하곤 했다. 아이가 30분이 지나도록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윤석은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성민아, 성민아. 대답이 없었다. 성민아, 성민아, 거기서 뭐하니? 역시 대답이 없었다. 어딘가로 달아나 버린 것일까? 창문도 없는 화장실에서 그런 일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윤석은 자바라 문을 확 열어젖혔다. 성민이 궁둥이를 깐 채 변기에 앉아 울고 있다가 윤석을 보고는 획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 문을 닫는 윤석의 귀에 성민의 웅얼거림이 와닿았다. 엄마.